예,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볼게요. 보면은 이제 우리 3단계에는 이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컨벤션 마케팅 계획을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그다음에 수립 절차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하기 들어가겠습니다. 마케팅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마케팅하고 세일즈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필요성입니다. 컨벤션 비즈니스 특성상 유치에 많은 시간이 든다고 했죠. 1년 이상. 그리고 큰 국제 회의는 보통 2년 아니면 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세일즈 목표가 1년 이내로 설정될 경우에는 그 신규 고객 발굴보다는 우리가 기존 고객에 안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장기적인 수익 기대 증대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큰 것들은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보통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제 같이 연계를 해야 돼요. 보통 그 컨벤션 센터나 이런 데서 ICC나 아니면 코엑스나 이런 데서 이제 크게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1년간의 이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업 회의 위주로 처음에는 많이 갖거나 아니면 학회, 협회 이런 데는 이제 1년 주기로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이 일단은 절반 정도 50% 정도는 하고 이제 잘 포트폴리오를 짜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마케팅 활동의 성과는 이제 장기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장기적 마케팅 활동을 해야 이제 큰 것들을 해놓으면 이제 입소문을 통해서 다음 것도 받기가 좋거든요. 그 한마디로 경력으로 인정이 되니까 실적이잖아요. 개인으로는 경력이고 회사에서는 실적이 있고 큰 행사를 많이 치러봤던 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쪽에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우리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자산에 최적적으로 우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준비해 놓고 이 정도는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는 어디에 거를 빌려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산 최적 활용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수립 절차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 수립 절차는 여러분 꼭 그 절차 이 큰 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상황 분석, 즉 우리가 얼마나 기회가 있는지 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스왑 분석이라는 걸 하죠. 이거 사실은 환경 분석이에요. 우리가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 분석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 표준화, 목표 설정, 마케팅 믹스인데요. 여러분 이거 외우는 방법이 세분화, STPM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STPM, 즉 이게 세그멘테이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세분화, 그 다음에 이건 타겟팅, 그쵸? 그래서 이 표적 시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우리가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느냐, 즉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한 게 이제 포지셔닝이고요. 그 다음에 M, 마케팅 믹스, 우리 배웠던 7P나 플러스 3P에서 7P를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계획 점검 및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수립 절차는 꼭 기억을 하세요. 상황 분석, SWOT,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표적, 목표 설정, 마케팅 믹스, STPM,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수립해서 계획 점검하고 통제한다. 그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꼭 기억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황 분석, 우리가 이 마케팅 우리가 기회가 있느냐, 그렇죠? 현재 우리 역량이 어떻고 우리가 이런 기회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도 분석하고 거시적 환경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왓 분석이라는 걸 하죠.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뭐냐면 이 S는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뭐 W는 약점이에요. 영어로 strength, weakness예요. 장점과 우리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opportunity, 기회예요.
그리고 이건 threat, 위협이에요. 그러면 우리 환경이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위협이 있죠. 우리 대부분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 우리 호텔이나 관광이나 레스토랑에서는 굉장한 위협이죠. 우리가 일단은 사람들이 못 모이고 컨벤션 사업도 그래요. 그렇지만 기회는 회사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지금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저작 도구를 만드는 회사들,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LMS 같이 서버를 구축하는데 뭐 줌이나 뭐 이런 식으로 화상 실시간 하는 데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뭐 비명 지르고 있죠. 사람이 뭐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뭐 쿠팡 같이 택배 회사 요즘에 뭐 과로사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추석 대비해가지고 그런 거랑 똑같이 기회인데다 있고 위협인데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 같은 경우를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적인 방향을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 산업 분야 그런 것들이 확인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세워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STPM에서 우리 세그멘테이션, 즉 시장을 세분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장을 다 공략할 수 없고 우리가 한정된 자원에 있고 우리의 장점과 그다음에 기회 요인을 파악해서 나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SO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요 전략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시장을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뭐 20대만 공략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는 일단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행사를 위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깜냥에 맞게끔 그리고 가장 많이 실적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자원을 투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나눈다 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히 우리는 보니까 기업회의 아니면 학회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학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러한 타겟 그룹을 만들어야죠. 그죠? STP에서 타겟팅, 즉 표적 시장을 잘 공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시장 세분화를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뭐냐면 남녀 아니면 인구 통계, 뭐 수입이 얼마이신 분들 아니면 지역이 어디이신 분들 이런 걸로 나눌 수 있고 남녀별로 나눌 수 있고 사용자 편익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걸 선호하는 그런 층 예를 들어서 뭐 주부나 아니면 의사 집단이나 이렇게 특화돼 있어요. PCO도 보면은 의사 집단을 대상으로 왜냐면 학회나 이런 협회나 뭘 많이 전시회도 많이 하시거든요. 왜 제약회사랑 같이 그러니까 그런 사용자 편익 또 지리적으로 하는 특성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태권도 협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따라다녔었는데 이런 데는 이제 서울에서 잘 안 하세요. 어디서 보통 하시냐면 이제 지방 위주로 가세요. 그쵸? 국기원이 있으니까 국기원이 이제 강남 쪽에 있잖아요. 강남에 어디냐면 이제 잠실 쪽에 올림픽 그쵸? 그 올림픽 그쪽에 있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대한체육회인가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쪽만 이용하시고 대부분 이제 지방 내려갔을 때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이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적이잖아요. 국제 태권도 협회가 다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방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서울은 잘 이용을 이제 연회 외에는 객실을 이용하실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표적을 이제 컨택은 하되 뭐 연애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하지만 간단한 식사만 하지 큰 행사는 유치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성을 잘 파악하셔야죠. 우리가 그다음에 세분 시장을 평가해서 표적 시장을 잘 선정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연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국제회의 건수가 몇 건이는가. 그쵸. 우리 컨벤션 센터라고 그러면 우리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현재 예약 상황이 있을 거고 앞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1년 아니면 2년, 긴 건 4년마다 한 번씩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우리의 매출액 달성 목표를 정한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측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측정 가능해야 되니까 보통 이제 설문지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아서 통계적으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참가자 수나 프로그램 참여율 이런 것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스 엑셀을 배운 거예요. 이런 걸 분석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산도 짜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4P에다가 플러스 3P, 그래서 7P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나타내고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또 가격은 얼마로 하고 판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할 사람은 누구야, 피프, 그리고 어떤 과정을 갈 건지 프로세스 배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가, 그걸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걸 표현을 배웠어요. 그런 걸 통해서 마케팅 믹스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수립해야겠죠. 이게 내가 직접 가가지고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시회를 참가를 할 건지, 아니면 광고 홍보를 할 건지. 이 DM이라는 것은요, 다이렉트 메일의 약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나 그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메일 보내가지고 어떤 행사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내는 거예요, 주소에다가. 이 DM 발송이지. 이런 전략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 유명 인사, 셀럽이라고 하죠. 셀러브리티의 약자죠. 이 셀럽이라고 하는 이 셀러브리티를 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요즘에 많이 활용하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fem투어 기억나시죠? fem투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요 해외에 있는 PCO 업체들이나 여행사들이나 이런 데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그 협회나 이런 관계자들을 보고 우리의 시설도 보고, 또 해외에서 오셨으니까 우리랑 연관되어 있는 호텔에서 투숙도 해보고, 그래서 그들이 이거 추천할 수 있는 곳이다 느끼게끔 해드려야겠죠.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계획 및 점검입니다. 마케팅 계획을 우리가 평가하고 통제하는 것이 평가 및 시정 조치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컨벤션 마케팅 계획 수립 절차가 우리가 보면은 목표 달성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1년 단위 월말 11월 말부터 12월 차까지 어떤 거를 하냐면 사업 계획서를 써요.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도 저도 해봤지만 문제는 이제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뭐 원래는 좀 목표를 좀 높게 설정하는 건 필요하지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많아요. 진짜 이러면은 결국 너무 실제 1년 후에 다음 연도 11월에 이 차이를 갭이라고 하죠.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이게 이제 결국 빌미를 준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갭이 있는데 메르스가 터졌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그쵸? 비현실적인데 위에서 이렇게 해. 그래서 그냥 이걸 설정을 해버렸더니 뭐 차이가 몇 억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회사에서는 우리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 외부 환경이 너무 급변했다. 그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내 일터리나 내 직장이나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조금 높게 잡되 비현실적인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금 하지만 뭐 메르스나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통제가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뭐 마스크를 쓴다든가 아니면 안전 수칙이나 방역 수칙이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거를 잘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통제가 되면 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품질 및 가격 경쟁력.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부족해가지고 보통 이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막 닥쳐가지고 해요. 보통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결과들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시간이 항상 쫓겨요. 처음에는 여유 있게 생각했다가 보면은. 그래서 항상 계획을 좀 잘 세우고 좀 여유 있게 조금 기본 틀 같은 걸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담당자랑 이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뭐 CV도 정부 관계돼 있고, 이게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행정안전부나 뭐 그저 정부기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했던 행사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뭐 들어보셨겠지만 여기가 해외 금융 중국에서 했던 거죠. 우리 제주도에서 했는데 이제 요거 하게 되면은 이제 문을 대피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어, 이쪽에서 이제 다 점검을 받아야 돼요. 폭발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역대라고 그러죠. 어, 이걸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기존 고객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 쓰는 건 아닌데 여기 유치해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이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뒷문 쪽은 이제 개방을 호텔 투숙하시는 분들에게 안내해서 전문 쪽 말고 이쪽에서는 검증되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돼요. 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이 결여될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 마케팅 계획을 실행할 때는요, 컨벤션은요, 진행 절차나 협조 기간, 단체가 복잡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협력과 지원의 통합 요소를 활용해서 이 통합 마케팅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면 이걸 IMC라고 해요. 인테그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해서요. IMC를 잘 해야 돼요. 통합적인 그리고 하나 수단이 통합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보여주고 일관성 있는 이러한 통합 마케팅을 추구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컨벤션을 유치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또 좋은 고객 후기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자 절차 계획 수립 절차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상황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수압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세부나 표적하고 목표 설정하고 마케팅 믹스예요. STP, M 전략을 써야 되고 실행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계획 점검 및 통제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여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 네 번째 단계예요. 컨벤션 마케팅 그러면 시장 조사는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컨벤션 마케팅과 관련된 우리가 STP 전략할 때 시장 세분화와 표적 시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시장 세분화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적정한 환경에 대한 기회와 위협 그리고 나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수압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죠. 마케팅을 공부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시장을 세분한다, 그러니까 나눈다 이런 뜻은 상품이나 우리한테는 이제 컨벤션 서비스가 되겠죠. 이 서비스 약자입니다. 자, 경쟁자가 있을 거고 시장에 대한 어떤 경영 정보를 우리가 수집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케팅 잠재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경쟁자에 앞서 경쟁 우위를 우리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남들보다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는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걸 경쟁 우위라고 해요. 한다. 그때 우리가 우위를 달성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컨벤션 시장에서 관련 국가의 내적인 거나 외적인 동향과 시장 분석, 그다음에 컨벤션 시설, 그다음 내용 분석, 경쟁 관계들을 통해서 수합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수합 분석은 아주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그려보고 써보면 돼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 수업 분석이 그대로 인적 관리에도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나 그쵸? 이런 거 쓰시다 보면 뭐가 있어요? 한번 항상 두 번째인가? 거기 나오죠.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쓰시오. 결국 사람마다 아니면 조직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장점이 살려서 내가 뭐 할 거다.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단점을 극복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 장점입니다. 스트렝스 약자고 위크니스 약점이에요. 뭐든지 다 조직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부적.
요 OT는요, 스왑 분석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시면 돼요. OT는 opportunity, 즉 기회고, 항상 위험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threat의 약자예요.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건 보통 이 SO 전략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 외부의 이제 기회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야? 자기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외부의 기회를 활용하겠다. 이게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컨벤션 입장에서 코로나나 이런 메르스 같은 사람 모이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대비를 못했으면 약점이에요. 이 WT면 이제 퇴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협을 우리의 장점을 살려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을 지금은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 마케팅 수단이나 아니면 이런 컨벤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연애나 이런 준비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출장 연애 위주로 간다든가 VIP 마케팅을 해서 호텔에서나 이제 신세계에서도 이제 성공적으로 백화점이 잘 되고 있는 게 VIP 마케팅을 잘해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매출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 오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들에게 VIP에 맞는 어떤 상품 구성이나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그 전에 떨어진 매출만큼 고급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건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매출이 왜냐면 뭐 똑같지 원래는 대부분의 전략이 박리담회거든요. 이제 저렴하고 어떤 적정한 가격대를 해서 많이 파는 전략을 보통을 하는데 이 VIP 마케팅은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살 때 억 단위로 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지금 하고 있죠. 그들만을 위한 공간. 백화점을 그냥 통째로 내준다 이거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뭐 그쵸? 어, 통째로 내주나. 그 가족만 식사하게끔 막 이런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마케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객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예요? 스위트룸을 우리 가족만 이용한다. 근데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절반 가격이야.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이용한다 이거죠. 그런 마케팅. 실제로 제가 이제 연락을 해보면 외부 리조트 위주, 그쵸? 그리고 가족 단위 풀빌라 이런 데는 지금 잘 돼요. 잘 되고 있어요. 왜? 휴가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밖에 이용을 못 해요. 그쵸? 어디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를 피하니까 믿을 사람은 가족밖에 없고 가족들이랑 같이 휴가는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거 100만 원씩 내놓던 걸 20만 원으로 내. 그래서 이용한다 했잖아요. 그런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된다는 거죠. 컨벤션도 그렇고. 그러면 시설 속성 분석입니다. 우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뭐가 있는가? 회의, 전시회, 이벤트. 그렇죠? 그런 유형이나 수용 능력. 또 서비스 제공상의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한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까? 또 개체 조직의 목적이 있죠.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죠. 뭐든지. 그리고 이게 큰 거죠. 지역 경제. 이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컨벤션을. 그리고 지역 경제 발전이 왜 될 수밖에 없냐면 이 컨벤션을 큰 걸 하게 되고 이게 국제 행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컨벤션은 아니지만 우리 평창 올림픽 생각해 보시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통이 그냥 엄청 좋아졌죠. 도로 다시 깔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항, 유지, 휴양지, 도심지, 교통 여건 이런 게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숙박 시설도 많아졌고 식음료, 위락 시설 이것도 이제 옛날에 여수에서 엑스포 했거든요. 여수 엑스포 한 다음부터 이런 숙박 시설, 식음료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경쟁 환경을 분석해야 돼요. 경쟁 환경 분석해야 하는데 컴피티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자가 누군지 파악해야죠. 그다음에 임대료나 제공되는 서비스 가격.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호텔에서 10에서 15만 원 하는데 우리랑 같은 급이야. 그러면 우리도 뭐 아무리 그래도 20만 원을 고수할 수는 없겠죠. 몇 명 이상이면 이 가격대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다음에 대고객 이미지. 그렇죠. 우리가 브랜드가 이쪽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 사람들이 오겠죠. 그다음에 시설 및 서비스의 종류나 품질, 그다음에 경쟁자의 조직, 시설, 제품의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 환경을 분석해야죠. 자, 그럼 마켓플레이스 애널리시스가 돼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 지금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요인을 조사해서 잠재적인 우리가 기회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어떤지, 국가 경제는 어떤지, 산업별, 지역별 발전 추세는 어쩐지, 시설의 가동률이나 활동성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 서비스를 우리가 포지셔닝, 그렇죠? 우리가 STP에서 마지막에 그 P, 마케팅 믹스 가기 전에 포지셔닝이거든요. 포지셔닝이라는 건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우리의 브랜드의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상대적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바라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LV라고 하는 리베몽이라고 하는 그런 뭐 가방 브랜드가 있죠. 그러면 벌써 우리의 이미지에선 가격대도 높고 상위 브랜드로 딱 고급 브랜드로 딱 이미지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딱 하면은 브랜드 뭐 자이나 뭐 이렇게 딱 알잖아요. 근데 자이라는 브랜드를 보고는 우리가 고급 아파트야. 그리고 가격대가 있어. 뭐 푸르지오 뭐 이런 데는. 근데 여러분 자이가 아니라 저이라고 있다고 해볼까요? 저이 뭐 조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 자이가 아파트가 뭐 10억짜리인데 여기서 15억 하면 사겠어요? 저이예요. 조이예요. 몰라. 그렇죠? 그게 브랜드 힘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검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브랜드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를 심어줘야 돼요. 왜냐면 반드시 고급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는 뭐 한마디로 천원샵이죠. 그러니까 뭐 천원이면 살 수 있는 게 많고 원래 실제로는 더 비싼 게 많지만 뭐예요? 가장 값싸면서도 괜찮은 물건이 많은 곳으로 이제 인식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포지셔닝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에 대한. 그러니까 컨벤션 우리가 첫 번째 이 서비스를 포지셔닝 하게 되면 각각의 특히 개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이라면 무엇이 떠오르냐? 여러분들도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있을 거고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경쟁 국제화의 개최지를 파악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페리스, 우리 싱가포르, 우리의 가장,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쿄, 뭐 이런 근처, 우리 특히 여기 싱가포르나 도쿄가 우리가 같이 경쟁하는 그 아시아권이니까 개최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경쟁력 있는 국제회의 개최지의 속성이 뭐냐, 그들이 잘 하고 있는 게 뭐냐를 봐야겠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이미지가 관광 이미지가 딱 있잖아요. 고급 패션, 그렇죠? 자, 그러면 경쟁 국제회의의 포지션 결정을 해야죠. 저쪽은 어떻고 대신 여기는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물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서울도 높아가지고 문제긴 한데 그거보다는 좀 낮고 대신 관광장은 좀 약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극복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개체지 속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 국제회의 포지션을 우리가 결정해야겠죠. 그 국제회의가 자체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고급 이런 관광시설 잘 돼 있는 데만 돌아다니는 그런 국제회의냐 아니면 그냥 평등하게 개최지가 어느 정도 규모, 인프라나 교통이 있으면은 유치 가능한 행사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죠. 국제회의들이 보통 지난 어디서 개최됐는지를 파악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유치 계획서를 잡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회의 기획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즉 이 회의를 기획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잘 맡을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 국제회의의 그런 포지셔닝 결정 단계를 하고 나중에 그 포지셔닝의 사후관이나 필요하다면 다시 포지셔닝 한다는 게 재포지셔닝이거든요. 다시 포지션 우리가 고객의 이미지에 있는 우리의 브랜드를 다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은 설탕이었거든요. 설탕 회사였는데 전자회사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또 반도체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게끔 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컨벤션 산업에서의 우리 시장 조사의 역할이 큰데요. 회의 주최자나 회의 기획과 그다음 개최 도시, 장소 이런 주변 여건 시설들 다양한 고려 요소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고려해야 되고 또 이 큰 국제 회의 같은 경우는 지역별 그때 그랬죠. 5대양 6대주 거기를 개최되는 특성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흐름을 봐서 이쪽에서 항상 유럽 거쳤다가 뭐 오세아니아 갔다가 북미 갔다가 아시아 한다 이런 약간 룰이 있으면 다음에 2년 저번에 했던 데가 2년 전에는 북미를 했어. 그러면 이제 아시아가 돌아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해야겠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컨벤션 센터에서.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과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각 개체지의 시설 속성이나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컨벤션 유치 및 홍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장 조사가 있어야지 처음에 이게 좀 돈이 들더라도 이 시장 조사를 잘해야지 그걸 모르면 그 많은 노력, 유치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조사를 잘해야지 뭐 쓸 게 없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아예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같은 경우는 잘 제가 안 내주고 이제 시험으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저 실습 리포트가 대부분이라서 저는 근데 이제 이런 과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경제학 원론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이제 외부에 이제 학점은행제 하는 거기 거를 이제 보다가 그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아시는 프로그램에다 부탁해가지고 저렴하게 한 50만 원에 기계를 샀어요. 그 프로그램을 사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리포트 월드, 리포트닷컴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걸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하는 그 한마디로 참고 자료인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그냥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땡큐예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냥 올리면 돼요. 그 프로그램에 올리면 모사율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올린 거랑 다른 사람이 올린 거랑 서로 비교를 지가 해줘요. 그래가지고 표절이죠. 표절 그 구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90%가 이상이 되잖아요. 그럼 0점 주면 돼요. 너무 고맙죠.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50명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40명이 똑같이 베꼈으면 다 0점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근거를 남겨줘. 자, 찍어가지고 너 얘랑 똑같지 않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요즘 참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차라리 2페이지를 쓰고 그쵸? 써도 자기만의 언어로 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점수를 주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해야죠. 자, 그래 아무튼 DB 마케팅. DB 마케팅이란 뭐냐면요. 이게 뭐의 약자면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개인 정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어디 사시는 누가 우리 이거 한 10만 원어치 언제 샀어 이제 이런 기록들이 쭉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멤버십 가입하게끔 회원카드 만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고객 정보가 우리 그 회원 번호가 몇 번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고객에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알려주죠.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추천도 해주고. 그러니까 고객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끔 하고 충성도가 있겠죠.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는 이유가 뭐야? 회원 계속 가면 그 사람들에게 할인 카드나 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포인트가 쌓여서 그거 갖고 객실 같은 경우는 무료 객실이나 무료 레스토랑에서 음식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무료로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돈 주고 먹으려면 호텔 방문해서 7, 8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정도 보통 비용이 드는데 원 플러스 원이야. 내가 이번에 이용하면 그 이용한 만큼 포인트를 준대.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 호텔로 데리고 가는데 7만 원이면 나랑 여자친구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지 않는 호텔을 가면 내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야 돼.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면 회원가입 때문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DB 마케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이 DB 마케팅은 뭐랑 연결되냐면 CRM이라는 거랑 같이 연결돼요. CRM이라는 건 Customer Relation Market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깐 설명하면 CRM은 고객의 뜻이 커스터머예요. R 관계, 고객과 릴레이션 갖는다. 관계 마케팅이에요. 관리, 고객 관계 관리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M을 마케팅으로 쓰기도 하고 매니지먼트, 즉 관리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겠다. 여기에 키워드가 차별화예요. 뭐냐면 우리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은 우리가 많은 포인트나 많은 어떤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DB 마케팅이 먼저 돼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돼야죠. 고객 정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에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고객과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충성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제 애플이죠. 애플. 오죽하면 아이폰을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걸 애플바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성도.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마케팅의 특징 이런 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1대1 마케팅이 가능해져요. 고객 맞춤 서비스가. 그쵸? 그리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채널, 카톡 플러스 친구 맺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오케이 그 채널 승낙하면은 회원 가입하고 그러면 이게 카톡 플러스로 바로 연결되죠.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하거나 계속하면 이제 계속 정보를 오잖아요. 정기 할인이나 뭐 세일 같은 거 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쌓이면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딱 데이터베이스에 또 들어가요. 그렇죠?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판촉해가지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비용보다 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에 만족을 한 사람들은 계속 이용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 아이폰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즉 고객 만족에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고객지향주의를 가는 경향인 거고요. 결국은 이 맞춤 서비스가 예전에는 힘들었는데 사람이 한다면 힘들죠. 왜냐면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카톡이나 뭐 이런 서비스로 계속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더 가능해졌어요. 왜? 누구 덕분에? 인공지능 AI 때문에 이제 더 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술적인 건 할 때 못 하더라도 이 기술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지금 트렌드잖아요. 그러면 OTA나 이런 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경영 노하우는 갖고 있어야죠.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지만 살아남아요, 이제는. 그리고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는 거죠. 제품 간의 서비스 품질이 이제는 미비하니까 대부분 다 호텔 다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호텔이 다 비슷비슷한 서비스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가격 경쟁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열심히 설명하겠지만 가격은요 한 번 떨어뜨리면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할인 정책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기대합니다. 다음에 어떤 보통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래서 여기선 정기적으로 맨날 가격 할인해줘. 그러면은 이게 습관적으로 할인을 해주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그 평상시에 구매를 안 해요. 그때 할인할 때만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세일하면 세일을 할 때만 기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기 세일이 있는 백화점이나 있는 데는 근데 기간이 길잖아요. 1년에 몇 번 없고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매번 세일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제때 돈 사겠어요? 여기는 좀만 한두 달만 기다리면 세일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IT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경영 쪽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많이 안 날 때는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고객들의 만족이죠. 그래서 구전이 중요하고 그런 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나오죠. 관계 마케팅, 릴레이션 마케팅이 바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이제 CRM이라고 했어요. 자, 특정 파트너의 관계에 초점 맞추는 거 고객이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고객에 초점을 두는 건 CRM이라고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큰 개념이 릴레이션 RM이죠. 뭐냐면 공급업체나 경쟁업체.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급해주는 서플라이어, 공급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뷔페에서도 음식을 제공해, 음식 식자재나 이런 걸 갖고 오는 상인들이나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데,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팔아요? 고객에게 하죠. 이 관계가 CRM이고 전체적인 관계가 RM이다. 그렇죠? 그다음, 이래서 이 관계 마케팅의 우리가 특징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창출을 하셔야 돼요. 즉 고객과 우리가 상호작용도 하고, 제품 서비스만이 아닌 파트너, 그 대상에도 우리가 같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점유율로 우리가, 왜냐면 마켓 시어라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팔렸냐, 이 시장에서의 어, 우리의 분할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켓 시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시장 점유율이 뭐 40%다. 뭐 그쵸. 이제 보통 이제 마켓 시어 같은 경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제 핸드폰 시장이죠.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50%를 갖고 있죠. 대부분 010인데 SK텔레콤 쓰시는 분들, 뭐 KT가 한 뭐 30%,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LG U+가 한 20%. 이해되죠? 이런 시장에서 사용하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마켓 쉐어뿐만 아니라 커스터머 쉐어예요. 그죠? 고객 점유율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 이거예요. 옛날에는 시장 점유율로 우리도 그렇지만 2년마다 이런 분들이 있죠. 충성 고객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SK텔레콤인데 예를 들어서 KT로도 옛날에 쓰고 LG도 썼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예전에는 자주 핸드폰을 바꿀 때는 LG를 썼다가 2년 뒤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규 약정하는 게 더 그 혜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 또 신규 핫하면 이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고객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또 엄청난 판촉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에게 할인이 많은 거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아니, 지금 봤더니 차라리 그냥 SK텔레콤인데 막 오랫동안 이제 2년 썼는데 안 바꾸시고 기계만 바꾸시고 뭐예요? 계속 SK를 쓰시는 분들께 혜택을 더 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서로 이쪽에서 2년 바뀌고 여기서 갖고 오고 또 여기 갖고 오고 결국 점유율은 똑같거든요. 그거보다는 오래 자기를 사용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더 좋다 이거죠.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점점 이 고객 점유율로 성과를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다시 말하지만은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어요. 마켓을 다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할 수 없으니 그걸 나눈다 이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공략을 하겠다. 일단은 여기서 성공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세분화해서 공략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시장 조사를 잘해야 되죠. 정보를 수집하고 그 세분 시장이 어떤지 확인하고 거기에 특성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컨벤션 고객 관리 마케팅을 할 때는 이 중요한 게 뭐예요? DB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우리가 뭐 한다요? 관계 마케팅 RM을 활용해야 되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소비재 기업이죠. 우리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 마케팅에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보통 많이 홍보나 판촉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DB 마케팅이 먼저 돼야 이 우리가 말하는 CRM이나 이 관계 마케팅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있는데 꼭 풀어 보시고요. 이제 이어서는 우리 컨벤션 전시 기획론의 우리 본 교재에 우리가 가족 연애의 마지막에 이제 생일 잔치 부분을 안 했잖아요. 그 부분 내용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연회 메뉴 본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회감년 식순이거든요. 자, 이 회감년 식순 잘 알아두셔야겠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회감년을 이제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니까 호텔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게식사를 하죠.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주빈 입장하고 주빈 양력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냐면, 주빈이 즉 이제 60세 먹으신 분이 이제 딱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장 시 전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여러분들이 유도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대표가 인사를 하게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사회자가 있으면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호텔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족 소개를 하면 호칭된 가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빈께 인사를 드리는 게 이제 대부분이고, 직접 그 테이블로 가서 인사하는 경우도 있죠. 회감령 할 때. 뷔페식으로 할 때는 가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크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보통은 일어나서 내빈께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빈 대표가 축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축사자를 선정해서 부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헌화나 헌주를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 앉아 있겠죠. 주빈이. 이게 주빈이세요. 주빈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렇게 상이 놓여져 있고, 이제 이쪽으로 가서 방석 같은 데 이제 헌화, 꽃 넣으시고 이제 헌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계 자손순으로 헌화 헌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돗자리를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헌주상도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있으면 이거를 헌주 끝났으면은 이쪽에서 뭘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되냐면, 이 직계 자손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드실 수 없잖아요. 맘만 잠깐 입만 축이시고 갈 수 있게 퇴주상을 만들어내 놔야 되죠. 이걸 옆에다가 상을 해서 치워서 이렇게 치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가랑 축주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하고요. 이제 케이크 절단 및 축배를 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샴페인을 터뜨려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드라이 아이스 얘기도 했었잖아요. 보통 이제 약혼식이나 결혼식에는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환상적인 분위기를 하지만, 자, 여기는 앉아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 거동도 불편하신 경우도 많아요. 샴페인만 터트리면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환상적인 건데 갑자기 뭐 이렇게 연기 나오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또 전통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한복 입고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는 뭐 그쪽에서 원하면, 손님이 원하면 모를까, 보통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돌잔치 때는 드라이 아이스 샴페인 터트리면 안 되세요. 원하시면 하는데요. 보통은 아이가 놀래서 울어요. 사진 찍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울면 그렇죠. 아주 난감하거든요. 가장 사진 찍을 때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제 평상시에는 돌잔치 때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는 거를, 자고 있는 아름다운 그 베이비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식사는 뷔페식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그 회감년에 오신 지인분들도 동년배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여러분의 식사 방법을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여운과 폐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용어들이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진감년 없애겠습니다. 제가 쓰긴 했어요. 제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셔야겠죠. 미수연 빼겠습니다. 졸수연 빼겠어요. 일단은 뭐 알고는 있어요. 62세. 근데 보통 이제 칠수년이에요. 고이년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거 제일 많이 요즘에 한다. 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이라는 게 뭐냐면, 당나라 시인 중에 두보라는, 이게 중국의 3대 시인이거든요. 유명하신 분인데, 인생 70 고래휘라는 문구에서 나왔어요. 무구가 아니라 문구입니다. 즉, 이 여러분들이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바로 여기서 고쳐야죠. 문구, 그쵸?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쵸? 여기 문구에서 나왔는데, 즉 인생의 70이 다시 온다. 이때 고이년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고래이라고 한 거야. 그다음에 희수년, 또 요 세 개가 실제로 이제 호텔에서 많이 하세요.
요즘에 희수연은 이거 아셔야 돼요. 77세 돼요. 장수를 축하하는데 77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희수연을 처음 들어봤어가지고 몰라 희수연이 뭐야 이랬는데요. 특히 사주팔자나 이런 부분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희수연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희자예요. 이게 기쁠 희자인데 이게 초서체로 만약 바꾸면 이렇게 바뀐답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이 자가. 그래서 요렇게 비슷해서 77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자 갖고 자꾸 장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팔수년, 80세시요. 산수년이라고도 하는데 산은 80입니다. 그래서 팔수년, 희수년, 칠수는 고2. 그죠? 다시 몇 번을 강조해. 꼭 내겠다 이거예요. 미수연은 88세를 나라는데요. 이 위자에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졸수년은 90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부터 거동이 불편해서 행사 같은 거 잘 안 오시죠. 근데 이제 이런 두 개는 좀 용어는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다른 데서도. 그래서 백수연은 이것도 한자 갖고 장난한 건데요. 이게 1백 배자잖아요. 100에서 요 위를 빼 1을. 이게 숫자 100이에요. 그래서 1을 빼니까 99죠. 이게 흰백자잖아요. 그래서 백수연이래요. 그래서 천수연 천세가 아니라 천수를 누리시죠. 이 천이 하늘 천자죠. 그래서 백세 그러면 다 살았다. 백세는 뭐 그쵸? 그렇게 생일 잔치입니다. 요즘에 뭐 백세 시대가 좀 백세를 넘게 하시는 분은 진짜 장수하신 거고 복 받으신 거라고 보통은 하시죠. 그래서 백세 넘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백세를 넘게 사셨거든요. 113세인가? 뭐 그래서 이 마을에 이렇게 장수 모두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뭐 외할아버지가 백세를 넘으셨기 때문에 저도 한 100세까지는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아무튼 백수연과 천수연 이해되시죠? 이 차이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은 가족 행사였고요. 가족 연애는 은근히 많이 하니까 그쵸? 호텔에서 연애할 때 기본적으로 많이 하니까 특히 이걸 왜 결혼식부터 잡으려면 결혼식 하시게 되면 요 절차대로 아이가 나면 돌잔치 본인이 늙으시면 했던 데서 또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기념해서 또 여기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추억의 장소다 보니까 특히 호텔에서 결혼을 하시면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결혼 약혼식부터 잡으면 좋지만 보통 이제 결혼식부터 쭉 이렇게 고객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는 이제 우리의 주무죠 연애의 메뉴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